이번 강좌의 학습 목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된 부품에 원하는 재질을 적용할 수 있다. 라이브러리로 제공된 재질 외에 원하는 재질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다. 부품도를 작성할 수 있다. 도면을 시 단위로 구성할 수 있다. 자,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 강좌에 알아볼 내용으로는 재질 적용 및 변경 방법에 대해 알아볼 것이며 단품도를 작성해가면서 작성되는 치수의 형태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치수를 원하는 형태로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재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장했던 도면 파일을 다시 열었어요. 저번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부품 리스트를 만들고 이제 부품 리스트를 어느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이제 부품 리스트를 좀 확대해서 살펴보면은 재질 쪽에 이제 전부 다 강철이라고 입력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공해드린 조립도를 보시면 모든 부품의 재질이 강철은 아닐 거예요. 전부 다 재질이 다르죠. 그리고 이제 재질이 잘못 지정되면 지금 뒤에 질량 값이 자동적으로 계산돼서 나오는데 재질에 있는 밀도 값을 기반으로 계산이 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적정한 재질이 설정되지 않으면 저 질량 값도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재질을 이제 원하는 형태로 작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재질을 한번 어떻게 지정을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재질을 지정하지 않으면 퓨전 360은 가장 기본 재질로 강철을 자동적으로 지정을 합니다. 자, 그럼 재질을 변경을 하려면 이게 도면상에서는 작업이 안 되고요. 우리가 이제 조립품이든 아니면 모델링된 부품이든 모델링된 디자인을 열어야 됩니다. 원래 이제 데이터 패널 가서 열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도면을 구성을 했다고 하면 도면에서도 이제 바로 열 수 있습니다. 요 안쪽에 있는 부품들은 열 수 없지만 가장 기본인 조립품, 동일선행치는 열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팝업 메뉴가 나오고 여기서 열기를 선택하시면 굳이 데이터 패널로 넘어가지 않으셔도 조립품 디자인 파일을 열 수 있습니다. 자, 이 조립품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들, 갖고 온 방식이 제각기 다 다릅니다. 일단 여기 보면 링크 표시가 있는 이 부품들은 먼저 모델링된 디자인이 있고 그 디자인을 여기다 삽입을 시킨 경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구매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매품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사이트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적용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스켓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품을 별도로 모델링 하지 않고 조립하는 중간에 여기서 바로 모델링 해가지고 조립을 해줬습니다. 자, 이런 특성에 따라서 재질을 적용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져요. 가장 기본적으로 별도로 이제 모델링한 파일이다. 그걸 내가 불러와 사용을 했다고 한다면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디자인 파일을 직접적으로 열어야 됩니다. 디자인 파일 여실 때는 조립품에서 이제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 주시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여기에도 열기가 있어요. 열기를 눌러주시면 데이터 패널로 접속하지 않고 빠르게 디자인 파일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 디자인 파일 열렸으면 재질 적용할 때는 수정 패널을 확장을 하시면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물리적 재질이 있습니다. 자, 물리적 재질을 클릭해주면 우측에 이제 물리적 재질 팔레트가 나오고요. 여기에는 미리 준비되어 있는 다양한 종류의 재질들이 있습니다. 대분류로 이제 어떤 제품군이냐, 세라믹이냐, 아니면 직물이냐, 아니면 금속이냐, 뭐 액체냐, 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자, 금속 쪽을 이제 클릭을 해서 확장을 해보시면 금속에서 사용되는 재질들이 디테일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시 써 있는 거는 안시 규격의 어떤 재질이다. 이렇게 다 나와 있죠. 재질에 따라서 미묘하게 이제 그 안쪽에 있는 물성치라고 하죠. 물성치 값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원하는 결과를 갖고 오시려면 정확한 물성치를 갖고 있는 재질을 지정하셔야 됩니다. 이 물성치에 대한 부분들은 어차피 이제 개인적으로 알아봐야 되고 이제 본인이 원하는 규격이 어떻게 되느냐는 뭐 알아봐야겠죠. 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지금 강철로 돼 있으니까 좀 바꿔볼게요. 그래서 강철 ASTM A913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걸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을 할 때는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꾹 눌러서 클릭을 한 다음에 누르고 계신 상태로 손을 떼지 말고 이렇게 마우스로 본체 쪽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딱 내려놓으시면 전체적으로 재질이 적용이 됩니다. 재질이 적용되면서 각 재질이 할당되어 있는 색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색상은 변경되는데 지금 적용한 색상은 똑같은 강철이니까 같은 종류의 색상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색상도 재질에 할당되어 있는 색상으로 변경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재질을 적용하고 나서 이 파일을 한번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닫기 눌러주고
컨트롤 S 눌러서 확인 저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닫겠습니다. 자, 닫고 나면은 이제 조립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조립품에 보면 이렇게 느낌표가 떠 있죠. 뭔가 바뀐 내용이 있다. 그래서 재질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걸 업데이트 해줘야 됩니다. 업데이트는 요 위쪽에 있는 버튼을 클릭을 해서 업데이트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업데이트되는 과정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으면, 자, 도면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도면으로 가면, 자, 도면에도 마찬가지 업데이트 버튼이 있는데, 여기는 업데이트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자, 그렇게 되는 이유는 지금 이 조립품을 우리가 저장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S로 한번 저장을 할게요. 확인. 자, 조립품도 한번 저장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도면으로 가겠습니다. 도면으로 가면, 자, 상부에 업데이트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고, 업데이트를 적용을 해줍니다. 자, 전체적으로 업데이트가 다 끝났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죠. 업데이트 적용되는데. 자, 그리고 나서 보면 본체 보시면 강철 ASTM A913으로 변경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질 변경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KS 규격 기준으로 해서 재질을 이제 표시를 할 때 저렇게 뭐 강철 저렇게 이름을 직접적으로 써준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재질 코드가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뭐 SS400이라든가 아니면 뭐 GC250이라든가 제가 이제 제공해드린 조립도를 보면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KS 규격에 맞는 재질 코드를 입력을 하지 뭐 강철이다 뭐다라고 이름 자체를 명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퓨전 360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3D CAD들이 저런 재질의 이름은 KS 규격에 맞춰서 주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국내에서 사용을 할 때는 KS 규격에 맞춰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건 또 어떻게 해주느냐? 그것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그래서 다시 재질을 바꿔주기 위해서 다시 조립품 도면으로 가겠습니다. 동물 증설 장치 여기를 클릭을 해서 조립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체의 재질이 이제 GC250으로 되어 있는데 GC250으로 바꿀 거예요. 자, 그럼 본체를 다시 열어야겠죠. 근데 꼭 열어야지만 재질 수정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조립품 디자인 상태에서도 본체에 갖다 대시면 뒤에 연필 모양 예전에 한번 했었죠. 내부 편집이 있습니다. 꼭 저 파일 열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연필 모양 클릭해가지고 내부 편집으로 들어가서 이 상태에서 재질을 적용해 주시면 재질 변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수정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 재질 클릭을 해보죠. 자, 상부에 보면 이제 이 설계 쪽에 저희가 이제 여기다가 다른 재질, 기존에 주어졌던 강철 말고 다른 재질을, 요게 강철이고, 요게 이제 강철 ASTM이죠. 다른 재질을 적용을 했더니 기존에 사용했던 재질 그대로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사용한 재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저 명칭 같은 게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거랑 맞지 않죠. 그리고 이제 물성치, 내부 물성치도 맞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것도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갖고 온 밑에 라이브러리를 갖고 온 거를 그대로 바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건 개인적으로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본을 만들 거예요. 저는 지금 강철의 사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자, 사본을 만드실 땐 중복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하나가 더 추가 등록이 되고요. 그다음에 강철 1로 자동적으로 이름이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내용을 편집해 줄 건데 편집하실 때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여기서 편집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름을 바꾸실 때는 여기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지금 GC250 한다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GC250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밑에 밀도 값이 나와 있는데 밀도 값을 바꿀 땐 여기서 바꾸시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가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고급 눌러주시면 됩니다. 고급을 눌러주면 이제 설명을 추가해 줄 수 있고요. 변경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유형들을 바꿔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세부적으로 뭐 주석이라든가 키워드, 뭐 제조업체, 뭐 그 본인 회사가 거래하는 업체가 있다. 재료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입력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모양에 관련된 거는 색상입니다. 그래서 색상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밑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내가 변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색상 요 창이 있는데 여기서도 여기 색상 라이브러리 이렇게 눌러가지고 원하는 팬텀 컬러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적용을 해줄 수 있고요. 색상은 여기서 RGB 값을 통해서 변경을 해주던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주면 RGB 값으로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을 할 수 있다. 근데 굳이 색상 변경이 필요 없다 그러면 색상 같은 거는 변경 안 하셔도 되고요. 중요한 건 이제 물성치인데 물성치는 여기 물리적 탭에 있습니다. 보시면 기본 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를 확장하면 탄성 개수, 포화 성비 이런 것들이 있고 강도를 확장하시면 항복 강도, 인장 강도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좀 시뮬레이션을 하시는 분들은 이 물성치가 좀 정확하게 입력되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이제 표준 물성치를 입력하시는 것보다도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철강 재료가 있다 그러면 그 재료의 시편을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물성치를 산출해내서 입력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어바우트 대략적인 거다라고 한다면 준비되어 있는 표준 재질에서 내가 원하는 물성치와 맞는 재질을 선택을 해가지고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제 국가자격증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제 밀도 값을 바꿔줘야 되는데 국가자격증 시험에서 밀도라고 나오진 않습니다. 비중이라고 나오죠. 근데 비중과 밀도는 비슷한 개념입니다. 물론 정확히 따지고 들어가면 다른 개념입니다. 비중은 비교 중량이고 밀도는 단위 최적당 중량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중량을 구할 때 사용되는 건 비중보다는 밀도가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 3D CAD 프로그램들은 비중이라고 안 나와 있고 밀도라고 나오죠. 어쨌든 비중과 밀도 값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 시험에서는 이제 비중으로 제공하기도 하죠. 자, 어쨌든 자격증 시험에서는 이제 7.85 비중값이 입력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을 무조건 맞춰야 되는데 지금 강철을 제가 사본을 만들어 가지고 갖고 왔더니 7.85다. 그러면 자격증 시험 보시는 분들은 중량을 산출하기 위해서 그냥 표준으로 주어진 강철의 재질을 그대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 자격증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물성치도 변경을 할 수 있다. 근데 물성치는 제가 건들진 않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물성치를 바꿀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물성치가 변경돼야 될 필요가 있다면 여기서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변경 다 끝났으면 이제 뭐 적용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취소 눌러서 닫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름은 GC250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 재질을 다시 여기다 적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내려놓습니다. 자, 그리고 닫기. 자, 내부 편집으로 들어온 거니까 내부 편집 마침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한 번만 해주면 되겠죠. 아까는 부품 저장하고 조립품 저장하고 그 다음에 도면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때는 요거 한 번만 저장을 하시면 돼요. 저장 컨트롤 S 눌러서 확인 눌러주시고 자, 조립품의 저장이 끝났으면 도면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업데이트 버튼이 표시가 됐고요. 클릭. 자, 다소 시간이 걸려서 이제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 다음에 재질을 보시면 GC250으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용해오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이제 저게 원활하게 변경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한번 저장을 하시고 닫고 다시 하시면 변경된 채로 표시가 됩니다. 간혹 가다 그런 일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바로바로 변경이 돼요. 변경이 됐는데 갑자기 늘어난 칸이 안 줄어든다. 이거는 한번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부품 리스트를 선택한 다음에 요 끝에 게이지를 한번 옮겼다가 빼주시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재질을 하나 바꿔봤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갖고 온 재질입니다. 갖고 온 재질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부품을 열어가지고 부품의 재질을 직접적으로 지정하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조립품에서 내부 편집으로 들어가서 변경하는 방법.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매품 라이브러리에서 갖고 온 다운로드 받은 부품과 그 다음에 조립 디자인 상에서 직접적으로 모델링한 부품은 재질을 어떻게 바꿔주느냐 그것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다시 한번 조립품 디자인 파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부품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직접 모델링한 부품 요 두 가지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그냥 이 조립품 상태에서 바로 재질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훨씬 더 간단하고 손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구매품을 나중에 하고 저희가 만든 부품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품 가스켓인데 여기 제가 이제 서스 304를 사용을 했습니다. 재질을. 그럼 이제 그 재질을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자, 수정을 이제 확장을 하고요. 여기서 물리적 재질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서스는 금속이니까 금속 쪽에 있을 텐데, 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인레스 스틸이라고 하죠.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비슷한 형태의 스테인레스 스틸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스테인레스 스틸이 나오고요. 그 중에 저희는 304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IC, 물론 국내 KS 규격의 304는 아니지만, IC 규격의 304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물성치를 가질 거예요. 세부적인 물성치는 본인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비슷한 물성치인 스테인리스 스틸 IC304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자, 마우스로 클릭해서 바로 적용할 거 아니고요. 위로 올릴 거예요. 이 설계 쪽으로 올려줄 겁니다. 자, 그리고 얘 명칭을 변경할 거니까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중복해서 사본을 하나 만들어주고요. 이 사본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편집으로 들어가서 자, 여기서 명칭을 SUS
304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물성치는 건들지 않겠습니다. 제가 비슷한 물성치를 찾은 거니까 요 서스 304 이름만 변경한 다음에 종료를 하고요. 자, 이 이름 변경된 거를 잡아다가 자, 하부에 있는 가스켓 되게 얇게 돼 있죠. 얇게 돼 있는데 마우스 갖다 대시면 선택 잘 됩니다. 예, 되게 얇게 표시가 돼 있는데도 선택이 잘 되고 이 상태에서 내려놓으시면 돼요. 자, 내려놓고 나서 마찬가지로 이게 적용되는 걸 확인을 하려면 닫기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S 저장 한번 해주시고 확인. 자, 그 다음에 도면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업데이트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가스켓에 서스 304로 변경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매번 업데이트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순차적으로 보여드린다 이렇게 작업을 하지 실제 작업을 할 때는 전체 재질을 다 주고 나서 한번 업데이트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구매품입니다. 구매품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구매품은 재질을 저희가 명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제공한 도면에도 보면 재질 항목에 재질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KS 규격에 따른 표준 규격품이다 라고 해서 KS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구매품의 재질을 명기할 수 없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구매품은 제조사에서 그 재질을 지적을 하고 있고 정확하게 어떤 재질 그리고 어떤 물성치를 가진 재료를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매품을 가지고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할 건 아니고 어차피 그 구매품 회사에서 다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강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검증해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그런 검증 작업 자체는 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성치 값이 중요하지는 않고요. 단지 이제 이 재질 쪽에 이제 KS라고 표기돼야 되기 때문에 이름만 이제 KS인 애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냥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건 중량이죠. 정확한 재질에 입력 안 되면 중량이 정확하지 않은데 대부분 이제 구매품의 중량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개의 부품으로 조립되어 있으면 다양한 재질이 들어가 있을 텐데 구매품 하나의 통째로 우리가 모델링 돼 있을 텐데 거기다가 부품을 나눠서 재질을 적용할 수도 없을 뿐더러 구매품 업체에서 그 부품 파일을 제공을 할 때 모든 부품을 똑같이 모델링해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간략화 시켜서 회사 비밀이나 그런 것들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내보내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다 정확한 재질을 입력한다 그래도 생긴 모양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중량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품 같은 경우는 구매품 카탈로그를 보면 이 제품 하나의 중량이 얼마입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냥 밀도값만 조정을 해서 그 비슷한 중량으로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재질을 통해서 중량을 산출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활용하시면 된다라는 걸 아시고요. 지금은 명칭만 KS로 표시되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동률 전달 장치로 올 거고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조립된 이제 베어링 요거 하나만 샘플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 명칭만 KS로 변경되면 되는 거니까 자, 수정해서 자, 물리적 재질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그냥 기존에 이 설계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갖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강철. 자, 이거를 갖고 올게요. 오른쪽 클릭, 중복. 해서 사본을 만들고요. 오른쪽 클릭, 편집으로 들어가고 명칭만 KS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러고 종료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구매품에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제가 사용된 구매품들은 전부 다 KS예요. 그러면은 이거 드래그해서 여기 볼 베어링에 하나 넣어주고요. 만약에 볼트도 바꾸고 싶다 그러면 볼트에도 하나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키에도 적용시키고 있다 그러면 키에도, 그 다음에 이쪽 키에도, 아래쪽 키에도 이런 식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적용할게요. 나머지는 직접 해보시면 되겠죠. 몇 개의 이제 구매품에다가 제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닫기 눌러주고요. 마찬가지 컨트롤 S 저장 한번 해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도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당연히 업데이트 해달라고 버튼이 떠 있고요. 그 다음에 클릭을 해주시면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겠죠. 자, 업데이트 진행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완료된 걸 확인했더니 제가 이제 변경했던 것들은 전부 KS로 변경돼 있습니다. 중량 같은 경우는 이제 밀도 값을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별도로 작업을 해야겠죠. 자, 어찌됐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재질을 변경을 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조립품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다 끝내고요. 이제 단품도를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단품도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품도를 작성하려면 이 도면 상태에서 단품을 불러와서 작업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립된 디자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력성장치, 자, 여기 선택을 해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품, 만약에 내가 이 축을 도면으로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저 축을 별도로 모델링 했잖아요. 그래서 그 디자인 파일이 있으니까 이 디자인 파일을 열어야 된다. 그래서 오른쪽 클릭, 열기. 그래서 이렇게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가서 도면 작업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도면으로 오고 설계해서 선택을 하겠죠. 여기서 클릭하면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요. 요 내용대로 해서 이제 도면으로 전환해주면 되는데 굳이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퓨전 360의 장점은 요 조립된 디자인 상에서 원하는 대로 다 작업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 축을 열 필요 없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도면으로 전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면 디자인에서 도면 그리고 설계에서 해주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전체 조립 폼이 넘어오게 되는데 이 내용을 전체 조립 폼이 아닌 선택으로 변경하고 축은 여기 있죠. 이 안쪽에 얘를 클릭해서 축만 선택을 해주시면 이 상태로 보내시게 되면 축만 도면으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자, 도면은 새로 작성으로 하고 그 다음에 템플릿은 저희가 만들었던 자동 템플릿을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용지 시트 크기가 A0죠.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도면 작업 공간으로 전환이 되고 이렇게 시트가 나오면서 첫 번째 기준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용지 사이즈가 A0, 용지가 너무 크다 보니까 축척이 이제 2대1로 들어왔는데 전 1대1로 그대로 들 겁니다. 1대1 그럼 상당히 조그맣게 들어가겠죠. 용지 사이즈가 안 맞는 거니까 용지 사이즈를 변경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기준뷰를 내려놓을게요. 자, 그리고 확인.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용지 사이즈 바꿔야 되니까 시트 설정 확정하고 여기서 시트 크기를 변경하는데 시트 크기를 저는 A4까지 내릴 겁니다. 원래 이게 이제 가로로 길게 돼 있으니까 가로 타입을 써야 되겠죠. 297. 근데 저는 일부러 세로 타입을 선택하겠습니다. 세로 타입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건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세로 타입. 자, 그리고 확인. 자, 이렇게 세로 타입을 갖고 왔더니 얘를 가운데 쪽으로 갖고 오니까 양 사이드에 치수가 기입돼야 되는데 이 길이가 너무 길어가지고 치수가 기입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일부러 이 상황을 만든 거예요. 물론 이거를 가로 타입의 도면을 썼으면 충분히 들어가고 치수도 충분히 기입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근데 난 이거를 꼭 이 세로 타입에다 꼭 넣어야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주느냐.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길게 돼 있는 축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제 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길이를 줄여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작성해 보시면 여기 뷰 끊기라는 게 있죠. 뷰 끊기를 사용을 하면 길이를 좀 줄여 가지고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뷰 끊기를 클릭을 하고 자, 요 뷰 쪽으로 갖고 와서 뷰를 클릭해서 선택해 줍니다. 자, 요렇게 게이지가 하나 나오는데 이 게이지를 내가 끊어줄 때를 잡아줄 때 여길 끊으면 안 되겠죠. 요 가운데에서 직경이 똑같은 데 사이에서 끊어줘야겠죠. 그래서 요 정도에서 끊고 클릭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오면 또 움직여지죠. 여기서 한번 끊고 자, 이렇게 두 군데서 끊고 그 다음에 간격을 정해줄 수 있는데 이 간격은 끊어지고 난 다음에 간격을 얘기합니다. 요 사이의 틈새, 요 끊어진 공간 간격을 얼마나 할까요? 6으로 돼 있는데 저는 한 3 정도로 줄게요. 그리고 확인 하면 이제 이렇게 작성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간격 자체가 요 선에서 요 선까지 요 사이 간격이 3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면 양식보다 형태가 좀 길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저 형태를 축소시키면 형태가 잘 안 보인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끊어서 표현해 줘도 됩니다. 치수는 정상적으로 기입됩니다. 여기 상당히 짧아졌지만 여기 길이는 46으로 나옵니다. 옆에 길이를 한번 재볼까요? 옆에 길이는 24죠. 여기가 짧게 표현됐지만 여기가 더 치수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길이를 고스란히 표현을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수정된 뷰 해가지고 이 뷰를 선택하고 이제 위로 빼주면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똑같이 파단된 채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파단된 뷰를 작성을 할 때는 먼저 파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뷰를 전개해 주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자, 그래서 요 축은 제가 일부러 치수나 그런 거를 기입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이제 요 뷰 끊기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건 닫아줄 거고요. 우리는 좀 형태가 복잡한 본체를 도면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건 닫고요. 저장은 안 하겠습니다. 자, 방금 이제 제가 도면을 만들 때 보신 방법은 저 부품도를 이제 새로운 도면, 하나의 새로운 도면 파일로 만든 경우입니다. 근데
우리가 도면을 관리하면 회사에 따라 약간 규정이 다르긴 한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도면을 세트 개념으로 구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조립도가 있고 조립도 뒤에 이제 부품들이 쭉 나열되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의 묶음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속성을 얘기를 할 때 시트 번호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 시트 번호를 매겨가면서 조립도를 포함해서 총 몇 장으로 구성됩니다. 그렇게 구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요 뒤쪽에 시트가 추가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시트를 추가해서 부품들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에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동영상치 2로 올 거고요. 여기로 이제 조립된 디자인으로 올 거고 여기서 이제 본체를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여기 디자인해서 도면에서 설계해서 자, 여기까지 다 똑같죠. 그리고 내용에서 선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본체를 선택을 하겠죠. 본체를 클릭. 자, 이 상태에서 이전과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도면에 세로 작성인데 예전에 여기 클릭해 보시면 세로 작성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클릭하면 세로 작성 말고 다른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클릭. 동력 전달 장치 도면이라는 게 등록이 돼 있죠. 자, 이렇게 다른 게 나오는 거는 이미 다른 도면이 같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오픈된 상태예요. 만약에 이 도면이 닫혀 있으면 세로 작성밖에 안 나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 동료 전달 장치 도면에다가 이 본체의 도면을 추가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시트도 새 시트 작성이 있고 여기 보면 시트 1이라고 있습니다. 시트 1은 지금 요 동료 전달 장치 도면에 우리 조립도 구성에는 그 시트를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시트 1을 선택하시게 되면 그 시트에 이 뷰가 추가가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조립도는 이제 꽉꽉 차 있죠. 부품 리스트도 만들었고 분해도도 넣었고 거기다 추가할 수는 없을 거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시트를 작성을 해서 시트를 추가해 줍니다. 자, 새 시트 작성할 때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예전에 속성했을 때 속성 값을 좀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취소를 할 거고요. 자, 일단 도면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요 제목 블럭을 수정을 할게요. 제목 블럭에 지금 하부에 중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량을 지우고 이 중량에다가 시트 해서 여기다 시트 번호를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블럭 수정하려면 시트 설정 확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목 블럭 와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제목 블럭 편집으로 들어가셔야겠죠. 자, 중량은 더블 클릭을 하고요. 여기서 시트라고 명칭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속성 값은 더블 클릭을 해서 자 여기서 질량이 아니라 시트 번호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닫기. 자, 그 다음에 제목 블록 마침 눌러주고요. 자, 그러면 지금 시트가 1/1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자, 등수 전달 장치 이제 다시 조립도로 돌아왔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디자인에서 도면에서 설계해서 선택으로 변경하고 본체를 선택한 다음에 자, 세로 작성이 아니라 동료 전달 장치 도면을 선택을 하고요. 작성은 새 시트로 작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시트 크기는 얘 같은 경우는 A2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자, 눌러주시면 비어있는 도면 양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좌측 하단에 보시면 기존의 시트가 있고요. 뒤에 시트가 하나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를 내려놓을 건데 쟤는 지금 정면도 상태 그대로 내려놓을 거고요. 축척은 1대1로 쓸 거고 수문선이 표현된 상태로 내려놓을 겁니다. 이 상태로 자, 이렇게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제목 블럭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제목 블럭에 보면 명칭이 우리가 원래 사용한 디자인이 동물 전달 장치인데 지금 보시면 부품의 이름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본체라고. 그렇죠. 이렇게 본체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시트 보면 2/2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원래 첫 번째 시트로 돌아갈게요. 여기서 왼쪽 하단에서 첫 번째 시트를 클릭하면 돌아갈 수 있는데 아까 1/1 써져 있는데 시트가 한 장 추가되니까 전체 구성은 2장이고 지금 그 중에 첫 번째 페이지다 라고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시트 구성으로 도면을 관리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조립품 도면만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 조립품에 해당하는 이 조립품에 사용된 모든 부품들을 뒤에다가 시트로 쭉 나열할 수 있고 단순히 이 시트 번호만 확인을 한다고 하면은 전체적인 부품의 개수가 몇 개인지 이 표제란을 보지 않아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겠죠. 자, 다시 부품도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 자, 지금 이제 부품도 전개하니까 원래 우리가 썼던 디자인의 명칭이 아닌 부품의 명칭이 자동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도면에다가 다른 부품을 하나 추가하게 되면 이 이름이 원래 요 조립품 이름으로 변경이 됩니다.
자,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그래서 동영상치로 다시 돌아올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디자인, 그 다음에 도면, 설계해서 자, 이렇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조립품이 아니라 선택을 해줄 거고요. 이번엔 2번 부품인 축. 자, 축을 선택을 할게요. 자, 그리고 도면은 당연히 도면 전달시 도면에다 추가를 해줄 거고, 시트는 이번에 새 시트 작성이 아니라 기존 시트에 추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클릭을 해가지고, 자, 시트 2번에다 축도 추가해주겠다. 그래서 시트 2번을 선택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시면, 자, 기존에 우리가 본체를 내려놨던 시트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부품을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자, 그렇게 되면 명칭은 기존의 저희 조립품 디자인의 이름을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부품이 두 개다 보니까 어느 명칭을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요새는 이제 일품 다도, 하나의 폼에 이제 여러 개의 도면을 전개하는 방식은 실무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특수성에 따라서는 그런 회사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요새는 일품 1도의 개념으로 많이 사용하죠. 왜냐하면 부품을 구분하기가 그렇게 되면 좀 어려워지니까요. 하지만 자격증 시험은 이제 출력 제한이 있으니까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개를 배열하게 되는데, 어차피 2D 형태의 도면은 자격증 시험에서는 퓨전 360으로 작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토캐드로 작업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컨트롤 Z로 취소하겠습니다. 컨트롤 Z. 저는 여기다가 본체만 전개를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건 이제 두 개 부품을 다 넣었을 때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변하는가 그걸 보여드리려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체 도면이 있고 이제 투상을 전개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투영된 뷰 선택을 하고요. 자, 기준이 되는 정면도를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측면도를 뽑아줄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평면도를 뽑아줄 거고, 그다음에 대각으로 등각도를 하나 놔줄 겁니다. 자, 그리고 전체 뷰가 배치됐으니까 확인 눌러서 변환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표현 형태는 좀 바꿀게요. 여기서까지 이렇게 보이면은 이제 보기가 좀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블 클릭을 해서, 자, 이 뷰는 자, 음영 처리된, 속은 안 보이고 그냥 이렇게 겉에 표현만 음영 처리된 형태로 이제 외관 형태를 보여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도면은 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놔주고 치수를 기입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심선이라든가 그런 걸 추가를 하고 이제 치수 기입을 해야겠죠. 자, 이 과정 같은 경우는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하면서 작업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조립도 도면 정리할 때 작업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빠르게 작업을 하고 돌아올 거고요. 영상을 좀 빨리 감을 거니까 이제 보고 따라하실 분들은 영상 재생 속도를 늦춰가지고 천천히 보고 따라하시면 되고, 아니신 분들은 이제 결과물만 보고 결과물의 형태를 똑같이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도면 작업하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 정리하고 그다음에 치수 기입까지 어느 정도 마치고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얘기 드릴 거는 제가 제공해드린 이제 도면 예제 파일하고 비교하면 도면이 작성된 형태가 다를 거예요. 제가 제공해드린 그 예제처럼 작성을 하겠다고 한다면 퓨전 360에서는 좀 어려울 겁니다. 단순히 이제 퓨전 360에서만 어려운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3D CAD에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2D를 기존에 작업하시던 분들이 되게 3D에 와서 가장 불편을 호소하는 게 이제 2D 도면을 만드는 부분. 그래서 자격증 시험 볼 때도 뭐 인벤터면 인벤터 하나 가지고 끝까지 결과물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렇게 권장을 안 드리는 이유가 자격증 시험 기준에 맞춰서 도면을 만드는 것 자체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건 퓨전 360만의 단점이라고 보긴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3D CAD들이 다 갖고 있는 단점이고, 이게 무조건 단점이라고 볼 만한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도면을 작성을 할 때, 사용하는 이제 도구가 달라졌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면도라는 걸 상당히 많이 쳐요. 그래서 제가 제공해드린 도면에 이제 단면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솔직히 그때 쳐지는 단면도가 단면도가 필요해서 단면도가 쳐지는 게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제 예전에 손제도 할 때 수문선은 제도하는 사람이 그리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2mm 선 긋고 1mm 끊고 다시 2mm 선 긋고 그런 식으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업이 너무 힘드니까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단면도를 주로 활용을 했던 것 뿐입니다. 단면도가 꼭 쳐져야 되는 경우가 이제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알아보시면 되고 단면도가 꼭 쳐져야 되는 케이스는 퓨전 360이 가지고 있는 단면도 기능 가지고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도면에서 꼭 단면도를 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면 전개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도면을 가지고 제작을 해도 충분히 도면 보는 사람이 이해가 가능한 범주 내에서 제작이 됐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제 치수를 기입하고 이제 기입된 치수의 형태들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의 뭐 대부분의 치수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여기 나사산 기입되어 있는 쪽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자, 수량이 자동적으로 카운트가 됩니다. 4개를 이제 원형 패턴으로 돌렸는데 위에 거 하나 작성을 하고 4개라는 게 이제 정확하게 카운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M4 나사다. 그리고 곱하기 0.7 피치까지 표시를 해줬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M4 여기 보통 나사 미터 보통 나사를 사용을 했는데 보통 나사 쓸 때 피치는 굳이 기입을 안 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잘 안 하는 편인데 오토데스크 제품군들은 피치를 반드시 기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문제될 건 없습니다. 피치를 기입해주면 좋았으면 좋았지 나쁠 건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6H는 이제 나사의 정밀도 등급이죠. 이것도 일반적으로 많이 생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곱하기 하고 뒤쪽에 나와 있는 게 8. 8이 이제 나사가 나 있는 부분의 깊이고 10. 나사를 내기 위해서 낸 드릴의 깊이가 10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걸 이해하셔야겠죠. 단지 이제 이런 표현을 할 때 이게 반대쪽에도 4개가 뚫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런 표현할 때는 이걸 수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거 수정 어떻게 하느냐 그냥 더블 클릭하시면 수정하러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앞에 이제 4 곱하기가 있는데 이제 이게 2세트니까 2 곱하기를 하나 추가해 주는 게 좋아요. 소문자 X로 2 곱하기에서 한 칸 띄고 4 곱하기 일반적으로 이제 제도면 보면은 2 곱하기 4 다시 아니면 4 곱하기 2 다시 그렇게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퓨전 360 같은 경우는 개수의 표현이 이제 곱하기로 나오는데 원칙적으로 이제 ISO 규정을 따르면 표시를 다시로 하는 게 아니라 곱하기로 하는 게 맞습니다. 마찬가지 케이스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수량 표현할 때 거기에 곱하기를 써주는 게 맞기는 한데 저는 이제 세트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다시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실제 실무에서는 설계자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하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곱하기를 너무 자주 쓰게 되면 요 지금 뒤에 피치까지 기입을 했는데 피치에도 곱하기가 붙잖아요. 저거랑 혼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곱하기를 많이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 3D CAD들은 기본적으로 곱하기 기반으로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곱하기에 맞춰서 작성할 수밖에 없고 자, 6H 등급 일반적으로 기입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델리트 눌러서 지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깊이 값도 이제 곱하기로 표시하는데 이렇게 되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요 피치 값하고 혼돈될 요지가 많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곱하기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어떻게 쓰느냐 이거를 알파벳으로 DP 그래서 뎁스의 약자로 DP라고 작성을 합니다. 저렇게 작성을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드릴 깊이 같은 경우는 기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작업자가 알아서 해도 되는 부분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에다 수량할 때 원래 다시를 쓰고 싶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퓨전 360 같은 경우 곱하기 기반으로 나오다 보니까 맞춰주는 개념에서 곱하기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나사도 이제 이렇게 기입이 됐는데 M6 곱하기 0.75 곱하기 6H 뭐 있는데 0.75는 얘는 반드시 기입을 해야죠. 얘는 가는 나사니까. 그래서 반드시 기입해야 되고 6H 같은 경우는 굳이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여기는 관통 나사인데 이게 3D CAD 개념에서는 관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깊이가 나오는데 저 깊이는 표시해줄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관통 나사면 그냥 이렇게 나사 값만 적던가 아니면 관통했다는 의미로 위에다가 뒤에다가 이렇게 through라는 표현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변경을 해줄 수 있다. 그 외에 뭐 나머지 실수들은 크게 문제가 없고 제가 정렬을 통해서 간격도 다 맞춰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상세도 일반적으로 이제 이동을 할 때 상세도를 안 뽑을 거예요. 여기 R 0.3 할 때 그냥 요 안에 밀어 넣는데 저렇게 작은 부분은 솔직히 말하면 상세도를 뽑아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상세도 뽑을 때 제가 4배로 키워서 뽑았고요. 뽑은 스케일은 제가 이제 맞춰서 했고 여기 B가 나오는 건 첫 번째 시트에서 A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시트에서 여기서 단면을 칠 때 A를 썼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B로 나옵니다. 근데 실제 도면에서 실무 도면에서는 저렇게 이제 시트가 묶여 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장에서 A를 썼다 그래서 두 번째 장에서 A를 안 쓰고 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한 장에서 A가 있으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바꾸고 싶으면 바꿔서 작성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0.3은 여기 한 군데가 아니라 반대쪽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요 그림에 하나 있다고 해서 하나 하는 게 아니라 수량을 표기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더블 클릭해가지고 앞에다가 2 곱하기를 붙여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치를 웬만하면 치수 문자 같은 경우 선에 겹치지 않게 좀 옮겨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평면도를 보면 평면도에 이제 치수 여기 이제 중심선의 간격이 여기다 기입했는데 대부분 이제 할 때 이제 여기다 기입할 텐데 원래 이제 도면에서는 이 간격 배열이 보이는 쪽에 치수를 기입해 주는 게 훨씬 더 신의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끝단에 R11 나와 있는데 이거 목깎이가 돼 있는 게 4군데죠. 4군데니까 이거 더블 클릭해서 앞에다 4 곱하기를 붙여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구멍 뚫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4에 이제 9파이로 구멍을 뚫어주는 거 맞는데 일반적으로 여기 이제 드릴로 구멍을 뚫으라는 개념으로 요 뒤에다가 제일 뒤에다가 DRILL 드릴이라고 적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이제 9파이 관통이라고 해서 through를 적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면 된다. 전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이제 치수 기능을 가지고 치수를 기입하고 그다음에 중심선 같은 것도 다 형상 기능을 이용을 해서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도면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한 포맷과는 좀 다르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용되는 도구가 바뀌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제도에 대한 개념도 바뀔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소 이제 뭐 퓨전 360이 단면도 기능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퓨전 360에서는 이제 바뀐 제도 형태에 따라서 불필요한 단면도의 기능은 없애고 꼭 필요한 단면도의 기능만 남겼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도면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도면에다 추가적으로 뭐 형상 공차라든가 아니면 치수 공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좀 더 디테일한 도면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이 도면을 저장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반드시 잊지 마시고 컨트롤 S 눌러서 확인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